4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스페인의 국채 발행 성공 등 유럽에 대한 우려 완화로 급등했습니다. 또한 애플의 주가도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3대 지수는 1% 중후반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스페인 단기 국채 입찰이 우려 속에 무난히 마무리된 데다 미국 기업 실적도 호조를 보인 덕분이었습니다. 다만 미국 지표 부진이 상승폭을 제한시켰는데요. 주요국 지수는 1에서 3%로 크게 올랐습니다. 유럽 경제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제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전일보다 1달러 27센트 오른 배럴당 104달러 2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미국 경제 회복세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높여 잡았습니다. 또한 한국 경제는 올해 3.5%, 내년에는 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버핏세가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미국 상원은 16일 버핏세 법안 토론 상정을 위한 표결에서 찬성 51표, 반대 45표로 부결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관심이 집중됐던 스페인의 단기 국채 발행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당초 목표액인 30억 유로를 넘긴 31억 8천만 유로어치 발행을 했다고 스페인 중앙은행이 밝혔는데요. 하지만 발행 금리는 지난번 매각 때와 달리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우려했던 스페인의 국채 발행이 잘 마무리가 되면서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또 한 가지 호재가 있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겁니다. 다만 유럽의 경제 위기는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그리스에 스페인까지 그리고 이번에는 프랑스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년간의 흐름을 보면 1,000억 유로에 달하는 자금이 유럽 국채 시장에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추가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 세계를 보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재료들이 많았던 간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스페인 단기 국채 입찰 성공 소식으로 나흘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7거래일 만에 13,000선을 회복해줬고 나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3,000선 위로 올라왔죠. 자세한 마감 상황은 플래닛 연구소 왕설량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3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나빴지만 스페인의 단기 국채 입찰 성공 소식이 또 호재로 부각이 됐고 이 개장 전에 나온 기업들의 실적도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전에 마감 상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죠. 예, 일단 미국 증시부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기분 좋은 급등세를 좀 연출했습니다. 일단 스페인 국채 입찰이 대체적으로 좀 성공리에 마감된 가운데 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애플 주가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6거래일 만에 급등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급등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나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한 그런 부분은 좀 추가 상승이 좀 제한됐다라는 부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가운데 미국의 지난달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5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 3월 중에서 산업 생산도 예상치를 못 미치는 2달 연속으로 제자리 걸음을 좀 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골드만삭스와 그리고 코카콜라 등 기업 실적 호조에 이어가지고 이 저가 매수세가 좀 많이
많이 가담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이 세계 경제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면서 또 올해 3.5%에서 내년에는 4.1% 성장할 것으로 이 상향 전망한 것도 호재로 이렇게 좀 작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이제 빅스 지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빅스 지표도 지금 안정되면서 18선 아래로 다시 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종이 좀 상승한 가운데 특히 이제 소재와 기술주 위주의 반등이 좀 컸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드렸던 애플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애플 같은 경우 시가총액 1위의 애플이 1분기 좀 아이폰 4S의 판매가 좀 호조를 보였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일단 봤을 때 주가가 또 다시 600달러대로 이렇게 회복을 했고요. 이 덕에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 공개를 한 다른 여타 이제 IBM이라든지 그리고 인텔 그리고 야후의 그런 기술주들도 이제 동반 상승세를 좀 이끌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금융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뭐 시티그룹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다 이제 3% 가까이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 호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좀 호재를 보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1.5% 상승을 보였고 나스닥이 1.82% 그리고 S&P 500 지수가 1.55% 이렇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스페인발 이제 악재에서 좀 이제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뭐 스페인 정부가 실시한 단기 국채 입찰이 좀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낙찰 금리가 큰 폭으로 뛰어서 스페인 국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불안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기는 했지만 일단 뭐 시장 우려보다는 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스페인 정부가 입찰을 통해서 12개월과 그리고 18개월 만기 국채를 총 32억 유로 그리고 42억 유로어치를 이제 발행을 했는데요. 일단 뭐 발행 규모 자체는 예정됐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낙찰 금리가 큰 폭으로 뛰었다는 점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을 좀 나왔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봤을 때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다 올랐습니다. 이 프랑스가 2.72% 그리고 독일이 2.65% 그리고 영국이 1.78% 이렇게 가까이 큰 상승폭을 보였다. 그냥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을 보였는데요. 일단 봤을 때 스페인의 그런 우려가 다시 한번 이제 소각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감 상황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글로벌 증시 호재와 좀 악재로 나뉘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페인의 국채 입찰에서 좀 낙찰 금리가 한 달 만에 다시 또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당초 예정했던 물량을 모두 다 소화시켰다라는 점이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국채 입찰이 남아 있나요? 앞으로 뭐 괜찮겠죠? 예, 일단 뭐 한 번 더 남아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네. 한 번 더 남아있는데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왜냐면 지금 어제 장에서도 한 30억 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낙찰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낙찰에는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단지 걱정되는 것은 금리가 재차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 부분 같은 경우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6%가 이제 돌파가 됐고 그리고 어제 발행한 것도 지금 12개월, 18개월이 다 이제 올랐거든요. 거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일단 뭐 1점 몇 프로에서 한 3% 가까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스페인이 문제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해결이 되려면은 상당한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증시에 계속 악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것은 지금 일시적인 그런 호재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스페인의 국채 입찰은 일시적인 호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호재는요, 국제통화기금이 세계 경제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면서 올해 성장률을 3.5%로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것이 가장 좀 호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많은 이제 경제 지표 부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발 그런 좋은 이슈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상승을 보였던 그런 이슈 중에 하나를 꼽자고 하면은 바로 이 IMF의 이 경제 성장률 성장률을 좀 더 좋게 그렇게 전망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자세히 한번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제통화기금 IMF가 그 올해 지금 경제 성장률을 3.5%에서 그리고 4.1%까지 이렇게 그 내년에 4.1%로 이렇게 성장하리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봤을 때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릴 수는 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불안한 요소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불안한 요소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세계 경제가 또 이제 어떻게 급변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IMF에서 내놓은 세계 경제 이제 전망치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되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불안 요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일단 한 번씩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도 호재가 됐습니다. 특히 개장 전에 코카콜라와 존슨앤존스, 골드만삭스가 실적을 발표가 했고 또 개장 이후에는 야후와 IBM, 인텔 등 정말 주요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대체로 시장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수준이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부터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1분기에 순이익이 21.1억 달러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호재로 좀 작용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훨씬 더 넘은 그런 수치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매수세가 붙었고 그리고 미국 증시에 좀 상승을 보였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존슨앤존스 같은 경우도 1분기 순이익이 39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예상치를 뛰어넘은 그런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코카콜라도 1분기 순이익이 20억 5천만 달러 이렇게 증가를 보였습니다. 일단 봤을 때 전년 대비 7.9% 증가를 보였지만 다른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골드만삭스나 존슨앤존스보다는 좀 상승폭이 좀 덜했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해 가지고 8%나 가까이 상승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봤을 때 아직까지는 실적 발표될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2분기 실적 이제 발표가 이제 시즌이 이제 1분기 실적 그 발표 시즌이 이제 다가옴으로써 지금 보면은 1분기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은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함으로써 경제에 이제 모멘텀을 주는데 일단 봤을 때 당분간도 이런 기업들이 좀 좋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좀 모멘텀을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날 기술주 3인방의 실적 발표도 정말 눈길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인텔과 IBM, 야후 실적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 일단 뭐 인텔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순이익이 13% 감소를 했습니다. 일단 감소를 했지만 예상을 좀 상회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2분기에도 좀 전망이 좀 호조를 보일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IBM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순이익이 8% 정도 증가를 보였습니다. 예상을 좀 하회를 했지만 그래도 순이익이 8% 증가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또 상승을 보였습니다. 연간 전망도 좀 상향이 됐습니다. 일단 뭐 IBM 같은 경우는 연간 전망도 좀 상향이 된 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야후 같은 경우는 1분기 순이익이 28% 정도 좀 증가를 보였습니다. 일단 뭐 예상도 상회했고 그리고 순이익도 좀 28%나 증가한 부분이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에서는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는데요. 일단 봤을 때 기술주 이 3인방의 상승도 돋보였지만 역시 어제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애플의 상승이 이 3인방의 상승을 같이 좀 견인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좀 악재가 됐던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경제 지표는 대체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미국의 지난달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또 5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이기도 했고 2개월 연속 좀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경제 지표 부분은 어제 발표됐던 경제 지표 부분은 다 안 좋게 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일단 뭐 주택 착공부터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3월 주택 착공이 미국의 3월 주택 착공이 65.4만 채로 이제 5개월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주택 착공이라든지 주택 지표들이 최근에 들어가지고 좀 지지부진한 그런 발표를 하거든요. 일단 봤을 때 경제 지표가 발표가 지지부진하다라는 그런 말은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일단 경제 지표 부분에서 지금 악재로 계속 발표가 된다고 하면은 추구적으로 더 출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봤을 때 세계 경제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 중에서 특히나 소비
소비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주택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주택 부분이 지금 안 좋게 조금씩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음 달까지도 좀 안 좋게 발표가 된다고 하면은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일단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좋게 그래도 그 마무리는 됐기 때문에 좀 넘어갔지만 다음 달 한번 체크해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미국의 3월 산업 생산도 2개월째 제자리 걸음을 걸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지금 2개월째 좀 제자리 걸음을 네. 걷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예상치가 0.3%인데 이제 예상치보다도 좀 하회를 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아무래도 그 제조업 가동률이 좀 많이 하락한 부분이 좀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봤을 때 산업 생산 같은 경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이번 주 그 어제 이제 발표됐던 경제 지표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경제 지표 중에 하나를 뽑자고 하면은 산업 생산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치만큼 지금 하회를 했지만 그래도 전월 대비해 가지고는 똑같은 그 수치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2개월 연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나쁜 시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가 그냥 전월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이제 산업 생산이 어느 정도 이제 증가되는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산업 생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씩 소폭이나마 좀 증가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소매에 관련된 그런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그 수출을 좀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반대로 미국의 제품을 수입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제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조금 소폭이나마 좀 증가를 보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 상황 정리해 볼 텐데요. 국제 유가가 또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일단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WTI 기준으로 104.40달러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WTI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경제 낙관론에서 좀 상승을 보였는데요. 일단 봤을 때 그렇습니다. 유가 관련해 가지고 어제 사실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이제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기름값을 낮추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미국에서 지금 미국 정부가 원유 선물 시장 투기 세력에 대한 그런 감독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 때문에 유가가 좀 소폭이나마 좀 진정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반대로 어제는 좀 올랐습니다. 일단 봤을 때 WTI하고 그리고 두바이유 이제 기준으로 모두 다 이제 소폭으로 올랐지만 당분간은 그 이제 이런 그 오바마의 이런 정책으로 봤을 때 당분간은 조금씩 이제 기름값이 유가가 조금씩 잡혀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락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유가가 하락이 된다고 하면은 그 국내에 있는 화학이라든지 정유업체가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얘기를 드리고요. 일단 금값 같은 경우는 0.1% 상승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온스당 1,651.10달러로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요. 금값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좀 상승을 가파르게 보이는 부분도, 그러니까 그 구리 같은 경우는 급하게 상승을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경제 지표가 경제가 상당히 지금 불안한 그런 요인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값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봤을 때 금값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 들어가지고 좀 연속적으로 이렇게 그래도 조금 소폭이나마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봤을 때 단기적으로도 충분하게 좀 그런 부분들 계속 상승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오늘 밤 발표될 경제 지표와 함께 또 어떤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오늘 밤 주요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주간 MBA 그 모기지 신청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전치가 마이너스 2.4%입니다. 이 예상치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단 이전치 대비해 가지고 좀 소폭이나마 그 좋은 그런 흐름이 보인다고 하면은 좀 이제 모멘텀으로서 한번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뭐 이전치가 279.1만으로 이렇게 이전치가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뭐 예상치 같은 경우도 아직 그 발표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치 부분에서 만약에 뛰어넘는, 그러니까 이전치보다도 좋은 그런 흐름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발표가 된다고 하면은 좀 좋은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모멘텀 같은 경우는 딱 지금
봤을 때 그 경제 지표의 모멘텀보다는 지금 유럽의 그런 안정, 그러니까 유럽의 스페인 문제가 오히려 더 시급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 지표도 중요하지만 유럽 경제의 그런 회복세, 그러니까 스페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살펴보시자라는 부분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기업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헬리버튼에서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이전치가 0.61달러, 그리고 예상치가 0.86달러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전치가 0.97달러, 그리고 예상치가 1달러입니다. 그리고 이베이에서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전치가 0.47달러, 그리고 예상치가 0.51달러고요. 그리고 퀄컴에서도 발표하는데 이전치가 0.86달러, 그리고 예상치가 0.95달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브랜즈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전치가 0.63달러, 그리고 예상치가 0.72달러 이렇게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플래닛 연구소의 왕설량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를 보는 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오늘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동안 잠잠했던 재정 위기 공포가 다시 스페인을 중심으로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도 좀 이와 관련된 거라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유럽의 국채시장 전반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고 싶은데요. 네. 현재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6% 이상 올라간 이후부터 현재 시장이 겉으로는 평온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현재 좀 걸마 터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의 국채 시장을 보는 시각은 뭐 여러 가지지만 위기로 발현될 수 있는 부분도 만만치 않다는 측면, 이런 점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국채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외면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가요? 간밤에 세계 최대 채권 펀드죠. 핑코의 빌 고로스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네. 한마디는 유럽의 국채 시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강변을 했는데요. 이는 뭐 현재 유럽 국채 시장에 대한 세계 투자가들의 시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핑코의 빌 고로스는 현재 유럽의 국채 시장이 인위적으로 형성된 시장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자자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최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프랑스와 이태리, 스페인의 국채 시장에서 국채를 내다판 투자가의 규모가 1,000억 유로를 현재 넘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1,000억 유로는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약 149조 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3개국만 집계가 됐기 때문에 이 외의 국가들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현재 LTRO의 1조 유로 수준에는 못 미치겠지만 상당량의 국채 매도, 이런 부분이 현재 투자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2년간 1,000억 유로가 국채시장에서 빠져나갔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좀 심각해진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첫째는 높은 수익률에 비해서도 네. 부도 위험이 사그러들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역시 국채는 안전자산으로서의 기능과 매력도가 부각이 돼야 되지만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이후 그동안 잠잠했던 스페인이 다시 재정 위기가 불거지면서 아일랜드와 현재 그리스, 이어서 나타나는 스페인까지 여기에 이제 가세가 되다 보니까 유럽의 국채 시장을 안전자산으로 여길 수 있겠느냐라는 투자자들의 현재 움직임,
의구심이 상당히 크게 올라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사모펀드인 블랙록과 현재 세계 최대 채권 투자 업체인 핑코의 빌 그로스, 특히 중장기 쪽에 투자 자금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중동의 쿠프 펀드마저 현재 시장의 이탈 조짐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로존, 특히 유럽 현재 중앙은행이 긴축 일변도로 가져가는 이런 그 정책 기조가 이른바 국채 시장의 매력도를 크게 반감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ECB가 현재 1, 2차 LTRO를 통한 1조가 넘는 유로 규모의 내용들이 비교적 대체 수요로서 이른바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를 소화하도록 현재 독려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핑코의 빌 그로스가 지적하는 현재의 채권 수익률이 시장의 본연의 수익률을 제대로 현재 받쳐주지 못하고 있고 괴리감이 크다라고 지적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국제 시장에서 좀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기축통화로서 유로화의 위상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유로의 위상이 이러다가는 예상보다 급격히 좀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앵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유로 채권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꺾이기 시작했다는 점이고요. 이런 점이 유로존 내의 자금들은 현재 돌고 있지만 이 바깥에 있는 자금들의 투자자들의 내용들은 유로 채권 시장에서 채권들의 움직임을 이른바 정크 수준으로까지 현재 보는 시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심각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연방은행은 최근 독일의 분트나 프랑스의 국채, 그 밖에 네덜란드 채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장에서 현재 매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미국의 페드마저 유럽의 채권 시장에서 아주 급속도로 현재 이탈이 되고 있고요. 또한 작년에 나왔던 얘기지만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들이 머니마켓 펀드도 상당폭 현재 줄이는 상태로 크게 현재 늘리지 않고 있다는 점도 현재 유럽 국채 시장의 불안을 조금 더 읽을 수 있는 단초가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네. 특히 소로스나 존 폴슨 등 거물급 투자가들이 지속적으로 현재도 유럽 국채 시장에서 탈출을 요구하고 있고 주요 54개 중앙은행들의 유로존 안전자산에 대한 노출 빈도를 최근 1년간 30% 가까이 줄였다는 측면에서도 유로채 시장에서의 안전자산 매력도가 상당히 현재 꺾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유로존 은행들의 신용 등급도 안심할 수 없는 문제가 될 텐데 향후 유럽 국제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변화를 어떻게 가져가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다음 달 초에 무디스가 네. 유로존 17개국 114개 은행에 대한 신용 등급 평가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무더기 강등 사태가 현재 예정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스페인의 산탄데르나 방고 빌바야 비스카야, 방키아 등은 현재 스페인 국채를 상당 부분 누적하고 있어서 이런 점이 부담 요소로서 신용 등급 하향에 신호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난주 말쯤에 이른바 부노아케레 ECB 행정위원이 추가적으로 S&P 프로그램, 직접 개입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번 주 들어서까지도 이런 내용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자 투자자들의 동요가 현재 물밑에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오늘은 이렇게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유럽의 국채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청명한데요. 상쾌한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이슈앤이슈 첫 소식입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17일 상속권을 둘러싼 형제 간의 소송 행전에 대해서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속 소송에 대해 고소를 하면 끝까지 맞고소를 하고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라도 갈 것이라면서 지금 생각 같아서는 한 푼도 내줄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선대 회장 때 벌써 다 재산 분배가 됐고 각자 다 돈들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 뒤 CJ도 갖고 있는데 삼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욕심이 좀 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가 전년 같은 날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3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67,541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29.8% 줄어들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25,958건, 지방은 41,583건으로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날보다 각각 34%, 27% 줄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으로 위축된 매수 심리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만 0세부터 2세 양육수당을 최대 25만 원 선으로 하고 지원 대상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만 0세부터 2세 양육수당으로 월 20만 원 이하는 적다는 목소리가 보육 소유자들 사이에서 크기 때문에 월 25만 원 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은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소득 하위 15%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됐던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로 확대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한국남부발전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권고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권고 기준 준수 점검 결과 한국남부발전의 성과연봉 비중은 26.2%로 공기업 기준인 30%에 못 미쳤습니다. 준정부기관 중 성과연봉 비중 기준에 못 미친 기관은 한국건설 교통기술평가원 등입니다. 기재부는 기준에 못 미친 공기업의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25.3%로 준정부기관은 18.3%로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곧바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 개편해 피해 신고 접수와 함께 서민금융 상담을 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고금리 대출 불법 채권 추심 등 각종 불법 사금융 피해를 신고하면 서민금융기관을 연결해줍니다. 금융당국은 검찰, 경찰, 서민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금감원 합동신고처리반을 설치해 접수된 신고 처리를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생생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 문제에 대한 이슈와 함께 또 불법 사금융 척결 소식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삼성과 일부 형제들이 유산 상속에 대해서 소송을 벌여왔는데 이에 대해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처음으로 좀 입을 열었다고요? 네, 17일 오전 이건희 회장이 서초동 삼성전자 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 상속 소송에 관련해서 서운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고 이 회장은 고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섭섭하지만 상대가 안 되죠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향했는데요.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에 이 회장은 돌아서서 작심한 듯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이 회장은 그쪽이 소송을 하면 끝까지 고소해서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라도 갈 것이며 내 생각 같아서는 한 푼도 내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대 회장 때 벌써 다 재산 분배가 돼서 각자 다 돈들이 갖고 있고 CJ도 갖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런데 삼성이 너무 크다 보니 욕심이 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이번 상속 소송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2월 이맹희 전 제1비주 회장이 소송을 제기한 뒤 처음입니다.
이번 소송에는 고 이병철 선대회장의 장남 이명희 씨와 차녀 이숙희 씨 그리고 차남인 고 이창희 씨의 일부 유가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발언으로 양측 간의 타협의 여지는 크게 줄어들게 됐고 이번 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가면서 지리한 공방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건희 회장이 이 소송과 관련해서 갑자기 강경 입장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 소송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더라도 네. 자신한테 불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쓴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 등 내노라는 그 대형 로펌의 변호인들로 막강한 변호인단을 구성한 이 회장이 변호인단으로부터 소송에서 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작심한 듯 말한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대형 로펌 전문가들도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당연히 법리적으로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얘기까지 나온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이 CJ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대목에서는 경영권에 대한 아주 작은 위협이라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읽혀집니다. 삼성의 관계자는 돈을 아끼겠다는 것보다는 정리된 문제를 다시 문제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달라면서 중간에 적당하게 타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이 회장의 발언에 대해 CJ그룹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삼성 직원이 연루된 이재현 CJ 회장 미행 사건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도 없었던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는데요. CJ의 한 관계자는 미행 사건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 없는 것이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면서 언제까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습니다. CJ는 미행 사건이 삼성그룹 차원에서 꾸며진 일이라고 확신하면서 삼성 측에 성의 있는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김황식 국무총리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김 총리는 불법 사금융은 우리 사회 독버섯이라며 이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김황식 총리가 그 강도 높은 그 방안을 내놨는데요. 네.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 사금융 척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불법 사금융이 경제적 약자를 더 큰 궁지로 몰아세우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짓밟는 매우 파렴치하고 흉악한 범죄이자 사회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300만 원을 갚지 않아 유흥업소에 강제 취업된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이야기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 대부분이 영세 상인, 가난한 대학생과 청년 실업자, 생계수단이 막막한 장애인 등 힘없는 이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김 총리는 이번에 불법 사금융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김 총리가 말한 이 특단의 대책이란 어떤 것입니까? 불법 추심으로 제재를 받은 그 채권 추심 업체는 앞으로 3년간 업계에서 퇴출되고요. 그리고 또 피해가 잦은 대부업체는 명단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또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그러니까 법정 최고금리를 지키지 않고 위반한 대부업체의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법률도 개정됩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더욱 손쉽게 초과금리를 반환 청구하고 불법 채권 추심업자를 고발할 수 있게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정부는 특히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1만 1,5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피해 신고 및 접수 수사를 신속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합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합동 신고 처리반 대표 전화번호인 1332번으로 신고하거나 경찰청 112번,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의 지자체 120번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엔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내내 좀 보합권 내에서 방향성을 찾지 못하다가 약 보합권으로 장을 마쳤는데 먼저 어제장 마감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시장이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그 약세 흐름을 강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강한 반전이 나오는 것도 아닌 답보 상태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이틀 사이에도 시장이 그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은 특별하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또 반등을 한다든가 하는 흐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은 지금 스페인발 리스크가 얼마나 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나 그 다음에 또 중국발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감이 돼서 시장이 계속해서 눈치 보기성 대응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시장에 신규 자금이 지금 유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투신권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신규 매수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시장을 답답하게 만드는 요소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어제도 횡보 장세가 이어지면서 업종별로도 순환매가 도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 좀 특징을 보였던 종목과 강세 업종이 있다면 어떤 쪽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특별히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종목이 많지는 않았었고요. 네. 오히려 이제 좀 그 이슈가 되거나 좀 특징적인 게 하락 쪽에서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어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왔습니다. 최근에 애플사가 주가가 상당히 급락을 하고 있는 형태고, 그저께 같은 경우에도 4%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했다면은 또 이 종목군들이 이제 조정에 빠지면서 연속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반등 나오는 종목들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뭐 금융주가 일부 종목들이 약간 반등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철강주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의 경기 침체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뭐 지준율 인하라든지 이런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조금씩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거래소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반등이나 제한적인 하락 형태를 띠면서 그다지 특징이 많지 않은 그런 좀 장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이슈와 또 특징주도 살펴볼 텐데 그래도 어제 코스닥 지수는 좀 약세를 보였지만 500포인트는 좀 잘 지켜준 것 같아요. 예, 코스닥 지수는 네. 간신히 500을 지켰는데요. 일단은 뭐 코스닥 쪽은 그래도 좀 변동성이 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약세를 크게 보였던 그 최근에 그 중국 법인의 지분을 매각해서 급락을 하고 있는 CJ 오쇼핑 같은 종목도 있었고요. 또 반면에 이제 그 제주 헬스케어 단지가 어제는 상당히 좀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공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노인복지나 헬스케어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유베케어라든지 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종목들이 어제 강세를 상당히 띄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 마지막에는 좀 밀려서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강했던 하루의 흐름을 보였고요. 반면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권 테마 종목들이 굉장히 좀 급등락을 거듭하는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그 뭔가 변화가 있었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만은 뭐 그 대통령이 출마한다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기사화되면서 주가가 연속 급등이 나왔었고요. 또 최근에 총선에서 승리를 했던 박근혜 대표 쪽의 종목들도 상승을 계속 이어나가다가 어제 장중에 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또 밑꼬리를 달아놨기 때문에 또 오늘 어떤 진행이 나올지는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으로 뭐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장 대응 전략을 좀 살펴볼 텐데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스페인의 국채 발행, 좀 금리는 올랐지만 예상했던 물량을 그대로 좀 소화를 시켰기 때문인데 오늘 다시 한번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반등을 네.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상당히 큰 변동성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살짝 밀려 나온다든가 아니면 오른다든가 이런 식의 변화를 가지긴 하겠지만은 주가가 안정을 찾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해외 증시가 강세를 띠고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도 그 다음날 바로 또 개파락을 해버린다든지 약세를 타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진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계속 개선되지 않고 있고요.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뭐 오늘은 괜찮겠습니다만은 어쩌면은 조만간 또 주가가 한 번 더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코스닥 시장은 전저점을 한 번 더 건드리는 이중 바닥의 형태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의 진행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나오더라도 이미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고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 자체도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라면은 조정 시 매수 전략이나 아니면은 매수 여력이 안 된다면은 그냥 홀딩을 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고요. 사실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좀 연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하락이 좀 길게 지속되는 경우가 사실 1년에 몇 번은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이 나올 때는 항상 투자자들이 괴로운데요. 그렇지만 이런 하락 이후에는 항상 또 강한 반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락 자체는 또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만약에 밀려난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위축되지 마시고 자신 있게 매수 대응을 하거나 보유를 하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눈여겨서 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느 쪽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역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네. 낙폭 과대라는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이 제일 많은 메리트를 갖고 있는가 이걸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삼성전자는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그래도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군이 삼성전자고요. 여기에 관련된 부품주들이 역시 앞으로도 메리트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역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터치패드라든지 아니면 또 소프트웨어 쪽도 상당히 지금 유망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은 오피스용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애플리케이션 관련 업체들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은 좋은 타이밍이 나올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멜파스라든지 또 컴투스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쪽이나 터치패드 스크린 쪽 아니면은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오피스용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이런 쪽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대형주보다는 그래도 중소형주가 지금 장에서는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의 가격 메리트가 좀 큰 쪽도 중소형주고요. 네. 또 적은 매수가 들어와도 충분히 급등세를 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순환매 개념으로도 생각해봐도 그렇고 해서 역시 중소형주가 아무래도 좀 관심을 많이 둘 만한 종목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진단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